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섭취하고 있는 영양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케일, 유산균, 베르베린, 글루타치온, 커큐민, 키위가루, 피크노제놀, 오메가3. 제가 섭취하고 있는 열 몇 가지의 영양제들 제가 여기 놓고 그냥 먹고 있는데, 이러한 영양제를 많이 드시면 드실수록 간독성 그리고 신장 독성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모르고 섭취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간이 망가질 수 있고 신장이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영양제를 빠르게 말씀드릴 테니까 먹고 있는 영양제가 여기에 해당되는 건지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 영상은 간과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는 영양제들 통합본입니다. 제가 거의 매년 새로 업데이트된 자료나 논문을 바탕으로 간독성을 띈 영양제 영상, 그리고 신장 독성을 보여주는 영양제, 그러한 영상들을 업로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게 간과 신장이 안 좋은 거를 같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번에는 통합본으로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먹고 있는 영양제 중에 있나 확인해 보시고, 간과 신장을 제외하면 영양제로 인한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영상만 잘 봐두시면은 건강 유지하시고 장기를 보호하고 오랫동안 건강하시고 영양제 섭취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간이 안 좋았을 때 증상들, 그리고 신장이 안 좋았을 때 우리 몸이 나타내는 증상들부터 한번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꼭 이 영양제들 독성을 띠지 않더라도 갑자기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몸의 변화에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한데요.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간이 망가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황달입니다. 손발 노래지고 눈 노래지는 거, 그리고 식욕이 극도로 떨어지고 구역구토가 생길 수가 있고요. 복통, 명치 쪽, 등 쪽 아프고, 불명열, 이유를 알 수 없는 열이 생기고요. 심한 몸살이 생길 수가 있고요. 특징적인 콜라색 소변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소변 색깔 확인하시고 혈변이나 혈뇨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신장이 망가졌을 때의 증상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신장 기능 떨어지면서 피로가 동반되고요. 신부전 있는 분들 되게 극심한 피로를 겪거든요. 그리고 피부에 가려움증과 두드러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수분 저류로 인한 손발과 얼굴 쪽에 부종이 생길 수가 있고요. 식욕저하, 구역구토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빈뇨와 다뇨, 단백뇨, 혈뇨 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증상들 귀를 꼭 기울여 주시고, 간이 망가졌을 때 특히 황달 생기는 거, 눈이 노랗게 되거나 손이 노랗게 되거나 얼굴이 노랗게 되는 거, 신장이 망가질 때 담즙뇨나 혈뇨 같은 거, 소변의 변화 같은 거나 되게 피곤할 때 이런 증상들이 가장 흔한 증상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서 간을 망가뜨리는 영양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순서는 간독성의 빈도와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보충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룹으로 간독성의 근거가 높고 그리고 간독성의 케이스가 많았던,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성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알로에베라입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면역, 피부, 장 건강을 챙기는 알로에 제품들을 섭취를 하고 있죠. 면역력을 높여서 비염이나 알러지 같은 거 대응하고, 변비 같은 거 개선시키고, 피부 두드러기 같은 거나 피부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성분인데요. 알로에는 장의 흑색종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장을 검은색으로 만들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 발암물질이다라는 걸 보셨을 건데, 이거는 보통 왜 그러냐면은 알로에 껍질에 들어가 있는 안스라퀴논이라는 성분 때문에 염증을 유발해서 흑색종을 유발하는 건데, 이 성분이 간에도 부담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간독성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알로에를 먹으면 안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는 껍질은 제거하고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과육, 육질만 추출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안스라퀴논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일반 식품이나 해외 직구 제품처럼 껍질까지 갈아서 만든 알로에 제품을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해야 될 거는 바로 서양 승마예요. 승마. 우리 서양 승마는 블랙호스라고도 알려져 있는 감정 조절에 도움을 주고 수면 장애를 개선시키고 여성분들의 갱년기 치료제로 활용되는 게 바로 이런 서양 승마죠. 이 서양 승마는 약국에서 의약품으로도 취급이 됩니다. 갱년기 치료제로. 근데 명백한 간독성이 있는 성분이 바로 이런 서양
항상 승마고요.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런 승마가 들어가 있는 거는 꼭 피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아주 다수의 간독성 사례 그리고 사망 케이스까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적하수호입니다. 백수호랑 다른 거예요. 적하수호라는 게 있는데 이 간독성 간이식 간질환으로 인한 사망 케이스가 많은 아주 독한 성분인데요. 이 적하수호는 중국에서 보통 모발 건강, 특히 백발을 검정색으로 만들어준 흑발로 만들어준다는 한약재로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 검색해보니까 이런 적하수호 환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드실 분들은 간이 건강하신 분들만 섭취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왕이면은 그냥 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 주의하셔야 될 보충제 성분은 바로 가르시니아입니다. 가르시니아는 다이어트 보충제의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죠. 지방을 태워주고 탄수화물 대사를 촉진시키고 식욕을 좀 낮춰주는 그런 성분이고 어느 정도 검증된 다이어트 성분입니다. 그런데 꽤나 많은 건수의 간독성 사례가 있습니다. 한 12건 이상이 보고가 됐습니다. 오피셜로. 그 정도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제품을 섭취하시는 분 중에서 간 수치가 높거나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가르시니아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좀 걸러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바로 녹차 추출물입니다. 녹차 추출물은 국내에서 체지방 감소, 항산화 작용으로 보충제에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많이 섭취하면은 간이식, 사망 케이스가 있을 정도로 간에 명백한 독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간 수치를 낮춰주는 참 아이러니한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 성분이 바로 이런 녹차 추출물인데 일반적으로 간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용량은 카테킨으로 800ml 이하, EGCG를 포함해서는 400ml 이하를 섭취했을 때는 안전하다. 간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 이상을 초과했을 때는 간독성을 보여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국내 기준의 제품들에는 이 용량을 안 넘어가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해외 직구 제품들이나 혹은 이런 제품들을 여러 가지를 섞어 먹었을 때는 우려가 될 수가 있죠. 용량 체크를 잘 하시고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바로 카바가 있습니다. 이 카바는 진정작용 그리고 불면증이나 우울증 같은 걸 개선해주는 그런 보충제고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 케이스가 많이 발생한 광범위한 간독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당연히 판매가 안 되고 유럽에서도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데 미국에서는 판매가 되는지 아이허브에서는 판매 중이더라고요. 특히 불안이나 수면 관련된 제품에 카바라고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런 걸 꼭 체크해서 피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강황 추출물이 있습니다. 강황 추출물은 간에 좋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왜 간에 안 좋다는 거지? 라면서 의아해 하실 수 있지만 찾아보니까 강황 추출물에 들어가 있는 그 피페린, 바이오페린 뭐 이런 후추에서 추출한 그 성분이 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치명적인 케이스는 없지만 이런 것 때문에 의외로 간 수치를 높이는 그런 부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페린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로는 콤부차 많이 드시나요? 콤부차 안에 들어가 있는 우스닉산이라는 게 간독성이 있다고 합니다. 콤부차는 녹차나 홍차에 박테리아나 효모와 당을 넣고 발효시킨 발효차죠. 다이어트, 디톡스 목적으로 섭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발효 과정에 나오는 우스닉산이 간 수치를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목적으로 섭취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약들약 이번엔 다른 그룹군이에요. 간 수치를 높이는 근거는 있지만 케이스는 좀 적은 영양제 성분입니다.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부터는 간에 그렇게 막 극적인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의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아슈아간다. 아슈아간다는 인도의 인삼 이렇게 불리워지는 성분으로 우리가 스트레스, 부신피로 그리고 자양강장 이런 쪽으로 활용하는 그런 성분이죠. 간 수치를 드물게 높이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국내에서도 최근에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가 시작됐기 때문에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콘드로이친 글루코사민입니다. 거의 케이스가 몇 건 안 되지만 어찌됐든 간에 간 수치가 아주 드물게 올라간 사례가 있다. 메커니즘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키네시아가 있습니다. 에키네시아는 면역력을 높이는 감기에 저항할 수 있는 천연 항생제 이렇게 불리워지는 우리나라에서 의약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성분입니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으로도 이제 출시가 됐기 때문에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사실 간 수치를 높여서 문제가 됐다라고 자료가 찾아진 게 국립보건원 자료에서는 한 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문제는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개연성은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쇠뜨기가 있습니다. 홀스테일, 쇠뜨기 이거는 우리가 모발의 건강, 손발톱, 피부 건강에 꼭 필요한 천연 규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인데요. 이게 여러 가지 임상 실험에서는 최대 하루에 이 쇠뜨기 추출물이 6g 이상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드물게 황달이나 간
간수치를 높인 케이스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노니가 있죠. 노니는 4, 5년 전에 해독 주스로 많이 활용됐고 염증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관절에 좋다라고 많이 활용됐는데 간독성 사례가 몇 건이 있고 간수치를 높인다고 하기 때문에 노니를 드시는 분들은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홍국, 레드 이스트, 그러니까 빨간 쌀, 고지혈증에 도움을 주는 이 성분이 있는데 이 홍국 추출물도 간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고지혈증약 로바스타틴과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간수치를 좀 높일 수 있는 케이스들이 몇몇 보고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소팔메토가 있습니다. 소팔메토는 전립선 비대증, 그리고 남성 탈모, 여성 다낭성 증후군 이런 데 활용이 되는데 케이스는 많지는 않지만 일부 간수치를 높인 케이스들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센나라는 게 있습니다. 센나라는 이 생약은 변비 치료제로 활용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알로에와 마찬가지로 안스라퀴논 때문에 간수치를 높인다라고 알려져 있고 보통 단기 섭취에는 간수치를 높이지 않지만 6개월 이상 장기간 섭취할 때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알로에보다는 등급이 낮고 케이스가 많이 없기 때문에 알로에보다는 좀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피루리나가 있습니다. 스피루리나는 천연 종합 비타민으로 우리가 불리워지는 아미노산,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한 보충제 성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종합 비타민을 먹으면 보통 간수치가 좀 높아지는 경우가 있죠. 드물지만 확실한 간손상의 케이스들이 보고됐다고 하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스피루리나가 엽록소의 어떤 독성 성분, 박테리아가 증식됐을 때 발생하는 마이크로시스틴에 오염이 돼서 간수치를 높인 케이스가 있다고 또 알려져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보충제 성분 그룹군이고 이번에는 기본적인 비타민과 미네랄들에서도 간독성을 보여주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비타민들, 비타민 A, B, C, D, E, K가 있죠. B군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다 문제가 없는데 용량 의존적으로 비타민 A가 명백한 간독성을 보여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타민 A를 상한 섭취량인 10,000단위 정도 섭취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4만 단위 이상 섭취했을 때 명백한 간 손상을 보여주는 케이스들이 다수 발견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A를 고용량 섭취하시는 분들은 잘 확인하시고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타민 성분은 바로 비타민 B3 나이아신이고요. 나이아신 같은 경우도 명백하게 용량 의존적으로 간독성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보통 니코티나미드 같은 거 천연 형태로 들어가 있는 이 성분은 보통은 다르고요. 나이아신이라는 비타민 B3 보충제로 먹는 이 성분, 이게 간독성을 보여주는데 보통 나이아신을 고지혈증 개선 목적으로 섭취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가 하루에 섭취하는 10ml부터 많게는 100ml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고 보통 1000ml 이상 상한 섭취량이 없지만 아무튼 보통 섭취하는 거에 10배에서 20배 이상 이 정도로 섭취했을 때부터 간독성을 보여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B3를 그리고 간을 해독하고 항산화 작용을 보여주고 두통을 치료하고 이런 목적으로 섭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간독성을 좀 주의해서 섭취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미네랄들, 이 국립보건원에서는 미네랄들은 대부분 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슘, 마그네슘도 당연히 간독성이 없는데 용량 의존적으로 간독성을 보여주는 게 두 개를 지적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구리를 초고용량 섭취했을 때 심각한 간독성이 보여졌다라고 합니다. 구리는 보통 우리 몸에서 글루타치온 합성, 조직을 합성하고 콜라겐을 만들고 단백질을 합성하고 효소 반응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보통 구리의 하루 섭취량은 1mg 내외인데 하루에 1000mg 이상을 섭취했을 때 부작용이 발생한 케이스가 있고 이때는 24시간 하루 이내에 심각한 간 손상이 보고가 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이 정도로 먹을 일이 없죠. 보충제에 많이 들어가 있어봤자 1ml, 맥스 10ml인데 그거에 1000배 정도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정보로 안내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간독성이 있는 미네랄 성분은 바로 철분입니다. 철분은 보통 마찬가지로 초고용량을 섭취하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없다. 간독성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하루 상한 섭취량이 40ml거든요. 40ml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보통 하루에 3000mg 이상의 철분을 섭취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요. 상한 섭취량이 몇 배죠? 대략 150배 정도인가요? 150배까지 우리가 먹을 일은 없겠지만 철을 막 먹어야 되나? 아무튼 이런 케이스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상한량 이내로 섭취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 근데 이렇게 초고용량을 섭취하는 거는 문제가 된다.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약들약
자, 생각보다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가능성이 높은 그리고 간독성이 직접적으로 있는 것들은 국내 유통이 되지 않고요. 우리가 거의 먹지 않는 성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근데 간독성의 가능성이 좀 있는 것들 중에 또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홍국이나 비타민 B3 같은 거 이런 걸 섭취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신경을 쓰자. 그리고 뭐 녹차 추출물에 EGCG,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 같은 400 이상 먹어야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것들은 용량을 체크하자. 이 정도를 좀 기억하고 먹고 있는 영양제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신장을 망가뜨리는 영양제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영양제 그룹군이 총 3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 그룹군은 직접적인 신장의 어떤 염증이나 독성을 유발하는 그런 원료가 있고, 두 번째는 신장 결석을 유발해서 신장에 손상을 가하는 영양제 성분이 있고, 세 번째는 횡문근 융해증이라고 해서 근육 쪽에 있는 단백질이 녹아서 그 단백질 덩어리가 신장에 염증을 유발하는 영양제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찾아보면서 느꼈던 점은 일반적인 우리가 적정 섭취량을 섭취했을 때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영양제들은 섭취하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해당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노파심에서 한번 만들어본 영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그룹군인 직접적인 신장 독성을 보여줬던 영양제, 첫 번째 바로 크롬입니다. 크롬은 우리가 보통 인슐린 저항성, 당을 개선시키고 뭐 고지혈증 같은 걸 개선시키면서 대사증후군을 개선시키는 목적으로,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크롬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크롬이 직접적인 신독성을 보여주는 영양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대부분 다 적정량 이상을 섭취했을 때 문제가 됐고요. 크롬의 적정량은 하루에 400 마이크로그램 이하를 섭취하는 건데 더 많이 섭취했을 때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케이스는 크롬을 1200에서 2400 마이크로그램, 그러니까 상한량의 3배에서 6배 정도를 5개월 동안 계속해서 먹었을 때 발생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빈혈, 혈수판 감소, 그다음 간 기능 문제가 생기고 급성 신부전이 온 케이스이고요. 혈중 크롬 섭취가 정상인의 한 3배 정도까지 높아졌다고 하네요. 며칠 동안 투석 치료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로는 정확한 용량은 나와 있지 않지만 크롬이 포함된 종합 비타민 같은 그런 영양제를 먹다가 급성 세뇨관 개사가 나타나서 신장의 염증 반응과 함께 수액 치료와 약물 치료로 신장을 회복했다, 이런 케이스가 있고, 세 번째 환자는 6주간 600 마이크로그램의 크롬을 먹고 많이는 안 먹었네요. 상한량보다 살짝 높인 거죠. 심각한 신기능 장애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성 간질성 신염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약물 치료로 회복했다, 이런 3가지 케이스가 보고가 돼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은 상한량보다 일단 높게 먹었을 때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데 400이 상한량인데 600에서도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상한량 관리는 좀 잘 해야겠다, 400 이하만 섭취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길게 먹었을 때 보통 문제가 생기는 줄 알았는데 600 마이크로그램을 6주간 먹었을 때도 문제가 발생됐죠. 세 번째 케이스의 경우. 그렇기 때문에 고용량을 섭취했을 때는 단기간에도 발생될 수 있구나,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신장에 직접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은 바로 크레아틴입니다. 크레아틴은 아미노산의 일종인데 보통 운동할 때 많이 먹죠. 에너지 생성, 피로 개선, 근육량을 높이고 남성 호르몬 합성을 촉진시키는 그런 성분으로 운동할 때 막 많이 먹습니다. 5g, 10g, 20g까지 먹는데 약간의 데이터에 논란은 있더라고요. 실제 문제가 있다 없다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신장이 안 좋으신 분에 한해서는 좀 주의하되 너무 문제인식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게 크레아틴 같습니다. 케이스를 한번 보자면 첫 번째, 5g씩 4주 동안 매일 크레아틴을 섭취한 20대 남성이 신장 수치가 상승하고요. 단백뇨와 혈류 같은 게 나타나서 치료하고 좋아졌다, 이런 케이스가 있었고, 두 번째 케이스는 신장이 원래 안 좋았던 25세 남성이 운동하려고 먹었겠죠. 매일 2주 동안 일정량의 크레아틴을 섭취하고 나서 신장 수치가 높게 상승해서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케이스가 보고가 됐는데, 너무 고용량 섭취하는 거는 좀 신경을 쓰되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크레아틴 섭취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케이스가 많지 않아요. 세 번째, 직접적인 신장 독성을 보여주는 보충제가 바로 게르마늄입니다. 거기서 이제 무기게르마늄, 무기염 형태로 되어 있는 게르마늄이 더 문제가 있었는데, 보통 이제 보충제로 나오는 건 유기염 형태의 게르마늄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게르마늄 자체는 좀 주의는 해야 된다라는 데이터가 있고요. 직접적인 신장 독성과 신장 이식의 케이스도 있었고 사망 케이스도 있을 정도로 게르마늄 보충제는 좀 찜찜한 부분이 많습니다. 게르마늄을 먹는 분들이 좀 계시고 장신구로 착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장 독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보충제 성분 마지막 네 번째, 라이신이 있었습니다. 라이신도 아미노산의 일종이고 보통 이 면역력을
챙기는 목적으로 라이신 고함량을 먹는 분들이 있으시죠. 500ml짜리 하나를 보통 4알씩 먹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고용량으로 오래 섭취할 때 그 판코니 증후군이라는 그 세뇨관 기능성 장애와 급성 간질성 신염이 유발된 케이스가 몇 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케이스가 되게 제한적이지만 이 논문에서 보고된 케이스를 보면은 하루에 3000mg의 라이신을 섭취한 여성입니다. 5년 동안 계속 먹었다고 하고, 그리고 나이가 44세 여성인데 판코니 증후군과 급성 간질성 신염으로 만성 신부전 환자가 되었다고 하네요. 케이스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라이신을 고함량을 먹는 걸 주의하되, 건강하신 분들은 뭐 거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라이신을 면역력을 개선시킬 목적, 그리고 아르기닌을 섭취하시는 분들이 보조로 함께 먹는데 500ml에서 1000ml 정도밖에 안 먹기 때문에 거의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4가지가 이제 직접적인 신장 독성을 보여주는 케이스였는데 2가지가 아미노산이었네요. 크레아틴과 라이신. 그리고 미네랄 성분으로 크롬과 게르마늄이 있었는데, 크롬의 고용량과 게르마늄은 직접적인 신독성이 좀 많이 보고가 돼 있기 때문에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외에 보고되어 있는 국내에 거의 유통되지 않는 원료로는 체퍼럴이라는 생약이 있고요. 요인배, 우리나라 불법이죠. 이거는 리비도, 성기능 강화를 위한 보충제가 있었고, 캣클로우, 고양이 손발톱이라는 관절 쪽에 쓰이는 보충제 생약 성분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뭐 국내에서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다뤄보진 않았습니다. 약들약. 2번째 그룹군으로 신장 결석을 유발해서 신장 손상을 보고한 케이스의 보충제는 바로 첫 번째 비타민 C고요. 비타민 C는 보통은 되게 고용량을 섭취할 때 신장 결석이 유발됩니다. 비타민 C의 권장 섭취량이 보통 100ml 내외인데 10g 이상 메가도스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보통 많이 발생되고, 물론 이제 신장 결석이 자주 생기시는 분들은 뭐 1000ml짜리 하나만 먹어도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지만, 신장 결석이 보통 없는 분들은 보통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비타민 C를 먹게 되면은 요로와 신장 쪽에서 산도가 강해지면서 옥살산이 결정화가 되면서 신장 결석을 유발하고 신독성을 유발하는 건데, 보통 케이스들을 보면은 10에서 한 60g 정도의 하루에 초고용량 비타민 C를 섭취했을 때 신장 결석이 없는 사람이 생겨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문제가 안 되죠. 우리는 뭐 1000ml, 많이 먹어야 6000ml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의해야 되냐면은 신장 결석이 6개월에 한 번, 뭐 몇 달에 한 번씩 재발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C 고용량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2번째, 신장 결석을 유발해서 신장을 손상한 케이스가 있는 영양제는 바로 크랜베리입니다. 크랜베리는 우리가 요로감염이나 방광염 같은 이런 염증, 비뇨생식기 쪽의 염증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섭취를 하고, 특히 방광염을 예방하죠. 그 크랜베리 성분이 세균을 억제하고 세균이 달라붙는 걸 방지하기 때문에 크랜베리의 자체에 옥살산염이 좀 들어가 있죠. 그래서 크랜베리 농축되어 있는 보충제에는 특히 옥살산염이 좀 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케이스를 보니까 크랜베리 보충제를 6개월 동안 섭취한 47세 남성이 신결석으로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다,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무튼 결석이 자주 생기시는 분들은 주의하되, 결석이 생긴 적이 없는 분들은 뭐 특별히 적정 용량을 섭취한다면 크게 우려치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3번째 그룹군으로 우리 근육에 단백질이 녹아서 신장에 염증을 유발하고 신장 손상을 유발한 케이스, 횡문근 융해증이라고 하죠. 운동을 너무 많이 하거나 그럴 때 근육이 녹으면서 문제가 발생되는 건데요. 신장이 손상되면서 콜라색 소변이 나오고 방치가 되면 사망 케이스도 꽤 있을 정도로 그냥 놔두면 안 되는,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이런 횡문근 융해증을 직접적으로 유발해서 신독성을 보여주는 보충제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바로 첫 번째, 감초입니다. 약방의 감초라는 그 감초인데, 보통 이제 감초 추출물은 우리가 항염증 작용 때문에 섭취합니다. 우리가 많이 섭취하는 목적으로는 감초 추출물을 위염, 그 대장염 이런 데에 보충제로 활용을 하죠. 감초 추출물은 저칼륨 혈증을 유발하고 그로 인한 급성 신장염을 유발하고 저칼륨 혈증으로 인한 2차적인 횡문근 융해증도 동시에 유발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고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자료를 찾아봤는데, 국내 기준으로 55세 여성이 목이 계속 아파서, 그러니까 목이 만성적으로 아프신 분들이 있죠. 뭐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이렇게 목이 약해서 예민해서 염증이 자주 생기시는 분도 있는데, 목이 안 좋으니까 감초를 매일 50g, 그 도라지를 한 30g 정도를 푹 2시간 동안 고아서 매일 마셨대요. 그래서 4개월 동안 매일 마시고 나서 양팔 다리에 막 근육이 뭉쳤다 쥐났다가 그리고 알이 배고 힘이 빠지고 경련이 일어나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저칼륨 혈증이 생기고 이제 근육 쪽인 손상이 된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를 찾아보니까 바로 감초에 들어가 있는 글리시리진산이라는 성분, 그 핵심 성분이 있거든요. 글리시리진산이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찾아보니까 7년 동안 280mg 정도의 감초 추출물을 매일 먹었고 나이가 78세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칼륨 혈증으로 횡문근 융해증이 생겨서 응급실에 입원을 하게 된 케이스가 있었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29세 여성이 4개월 동안 매일 감초 추출물을 30알씩 먹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11알씩 3번 먹은 걸까요? 아무튼 극심한 근육통과 급성 간 손상으로 입원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신장 쪽에도 문제가 생긴 케이스입니다. 이런 것처럼 감초 추출물에 들어가 있는 글리시리진산이 저칼륨 혈증을 유발한다는 건데, 그럼 제가 예전에 추천을 드렸던 그 쏜리서치의 GI 릴리프, GI 인캡이라는 감초 추출물 문제가 되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의 보충제, 국내에서 나와 있는 그 스페인 감초 추출물 같은 위기에 좋은 거나 해외 제품 DGL 같은 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글리시리진산을 제거한 감초 추출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래서 좀 우려치 마시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은 이런 감초 추출물 중에서 DGL이 아닌 그냥 일반 감초를 그냥 농축해 놓은 거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횡문근 융해증을 유발하는 그 외의 보충제 성분으로는 쑥기름, 쑥을 좀 추출한 기름 보충제가 외국엔 있나 봐요. 그 쑥기름이랑 크레아틴도 보고가 되어 있었는데, 크레아틴은 앞서 말씀드렸던 직접적인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미노산이기도 했는데, 크레아틴은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논문에서 좀 잘못 해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논문상에서 얘기하는 바는 크레아틴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횡문근 융해증이 생겼다라는 인과로 얘기를 했는데, 보통 크레아틴은 운동을 하려고 먹는 거기 때문에 그걸 먹고 운동을 더 열심히 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횡문근 융해증이 생긴 거죠. 크레아틴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빡세게 해서 생긴 게 아닐까. 그리고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오히려 크레아틴이 횡문근 융해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리고 그 외에 논문에서 보고가 되지 않았지만 제가 예전에 찾아본 자료에서 몇 가지가 있었죠. 비타민 D를 아주 초고용량을 섭취한 경우, 60만 단위 한 번에 비타민 D 스프레이 같은 걸 원샷하면 됩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초고용량을 한 번에 먹고 급성 신장염이 생겼다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착각해서 너무 많이 먹은 케이스였죠. 비타민 D가 신장대사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좀 증거는 불충분하지만 클로렐라나 글루코사민, 가르시니아 뭐 그런 게 신장에 영향을 줬다는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일부. 그리고 다양한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도 좀 주의는 해야 되죠. 아무튼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병원에서 주의해라 이런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좀 신경 써서 섭취하는 걸 추천드리고,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은 대체로 적정 용량을 지킨다면은 게르마늄 빼고는 거의 문제가 안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장을 망가뜨리는 영양제는 대부분 생양류가 많았고 종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먹고 있는 거랑 꼭 비교해서 확인해 주시고,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 이런 것들은 무조건 피하시는 게 좋겠죠. 용량제 먹으라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대부분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거의가 아니고 다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극히 일부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그게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자라는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면서 그 영양제를 구매할 때 그 기회비용들, 금전적인 거나 시간적인 게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양제는 충동 구매하지 않는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구매하시고요. 나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듣다 보면 다 좋아 보이거든요. 곰곰이 그리고 냉정한 가슴으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초기 섭취할 때가 가장 중요한데요. 초기 섭취 시 처음 영양제를 먹었거나 한 일주일 이내에 부작용이 가장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처음 먹을 때, 초기 섭취할 때 내 몸의 변화를 꼭 체크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오랫동안 섭취하더라도 그냥 막 먹다 보면은 어느 순간 또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몸의 상태를 오랫동안 섭취한 영양제라도 체크하자. 갑자기 뭐 두드러기가 나거나 황달이 생기거나 이런 거 모르고 넘어가면은 그냥 스스로 회복되고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겠지만 반복되다 보면 분명히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영양제를 드시면서 개수가 막 늘어나다 보면은 왜 먹는지에 대한 생각조차 있고 그냥 습관대로 먹게 되거든요. 좀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섭취를 하다 보면은 영양제 개수가 더 늘어나고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왜 먹었나를 꼭 상기시켜 주시고요. 섭취하고 있는 목적과 부합한지, 피로회복 목적으로 마그네슘과 비타민 B군과 아르기닌을 먹고 있는데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는지, 고지혈증 개선 목적으로 숙성 마늘이나 베르베리